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대선 시기가 빨라지면서 여야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발언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줄여주겠다 혹은 올리는 걸 늦춰주겠다. 완화 일색인데요. 듣기에 좋은 대선 주자들의 말. 과연 현실성은 얼마나 있고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집중 진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쏟아지는 부동산 세제 관련 발언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그리고 이재문 창조 도시경제연구소 소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대선 앞두고 지금 후보들의 부동산 세제 관련 발언이 정말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어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종합부동산세 완화 다 깎아주겠다는 건데 좀 몇 가지 중요한 걸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재문 소장님, 네. 가장 조금 주목해서 주목할 만한 그런 발언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양도소득세의 어떤 한시적인 완화 정책이죠. 다주택자들. 네, 다주택자. 이제 이전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규제 완화는 또 논란이 됐었고 또 최근에도 한번 논란이 됐는데 청와대와 정부에서 그럴 의사가 없다라고 명백히 손을 그음으로 인해서 네. 좀 수면하로 가라앉았는데 이번에 다시 이재명 후보에 의해서 다시 이제 수면 위에 오른 것 같습니다. 물론 대선 때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정책에 또 과거 정책을 반성하거나 또 과거의 잘한 정책을 살리기 위해서 대선 후보들이 어떤 공약화해서 이거를 국민들에게 어떤 심판을 받는 어떤 절차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책이라는 것이 이제 투명성을 잃거나 신뢰성을 잃게 되면은 그 정책을 위반하는 분들은 본의 아니게 양치기 소년이 돼버리죠. 그 다음에는 오히려 시장에 역효과가 난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역시 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를 한번 검토해 보자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 우리 이 소장님 주목했고요. 우리 이창무 교수님도 그 부분에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까? 어떤 발언들이 조금 그래서 지금 새로운 또 논란거리로 떠오른 건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에 대한 이 후보의 발언이죠. 이게 한 번 발언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네. 발언이 지속되고 또 당에서도 관련된 논의를 시작하겠다라는 또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글쎄요.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게 한시적인 완화든 혹은 완전한 그런 완화의 방향으로 가든 필요한 방향성이기 때문에 사실 좀 기초가 좀 주목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 자, 지금 마침 그 부분을 조금 더 얘기해 보자면 이재명 후보가 발언한 후에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당정 협의를 시작하겠다, 당내 논의를 해보겠다고 좀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사실 전에 얘기 나왔을 때 조금 바로 반발에 부닥쳤잖아요. 실현 가능성 어떻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후보가 이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당정도 이제 무시할 수 있는 어떤 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논의가 돼서 어떤 그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해내기까지는 이제 좀 어떤 진통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019년 12.16 대책에서 이제 양도세 한시적 유예를 해서 올해 6월까지 이제 양도세에 대한 어떤 한시적인 유예가 있었지만 그 결과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거든요. 긍정적이지 않았다. 그 사이에 증여가 4에서 한 14% 정도로 증여가 많이 급증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2020년에도 여전히 다주택자가 한 3만 명 정도 이상이 증가한 걸로 봐서는 그 정부가 원하는 대로 양도세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시장의 매물이 증가해서 이러한 매물들이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일단 그 실수요자라든지 이제 이런 쪽으로 정가되기를 바라는 어떤 정책 효과를 기대하고 한시적으로 유예를 했지만 어떤 결과는 반대적인 어떤 결과가 났다는 것도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정책 효과라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잃었거나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얻지 못하게
못하게 되면 효과는 오히려 반대적인 결과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여지들을 우리가 지금 지난 한 4년 동안 충분히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정권이 사실 어떻게 보면 내년 이제 5월이면은 마무리되는 어떤 정권에 그동안 이제 4년 동안 이 양도세에 대한 규제 강화 일종의 뭐 징벌적 과세라고도 이렇게 말이 하지만 이런 것들의 어떤 정책 기조를 정권 말기에 훼손을 시키고 이것이 선거판의 주요 이슈로 등장한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그거 자체가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민들이 기대하는 이익이라든지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정책의 순기능이 작동을 해서 시장을 안정시키거나 어떤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다라면 어떤 시장의 변화 요인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그것이 신호가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정책이 어떤 시장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옥죄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회복해서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가거나 하는 이런 어떤 현재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가격을 다시 들쑤시게 만들 수가 네. 있다. 지금 이재무 소장님은 다주택자 중과세 이 완화가 이제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이재명 후보가 던졌고 민주당이 협의를 하겠다는 건데 그 효과가 뭐 지난번 봤다. 6월 1일까지 근데 효과가 별로 없었다. 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2019년 그렇죠. 12.16 대책 이후에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 증여가 4%인데 아니 한시적 유예라는 걸 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시기에 그 양도소득세에 대한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부분이요. 네. 그 언제를 말씀하시는 2019년에 했던 거예요. 네. 2019년에서 이를 2000 언제까지 진행이 올해 됐죠? 6월 1일까지였죠? 진행이 아니요. 그거는 네. 한시적인 그 완화는 2020년 1월부터 시작해서 네. 2020년 6월에 끝났죠. 네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이제 12.16 효과가 대책에 나와서 어떠냐? 1월부터 진행이 돼서 6월까지. 자, 그 시기를 보면 네. 사실은 그 시기가 상당히 그 뭐 금리 인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영향으로 사실 2020년 초반 19년 말부터 이 경기도 지역의 급등세가 시작됐던 시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장기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근데 다만 그 완화 시기인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실거래가 지수를 보게 되면 해당 문재인 기간 동안 실거래가 지수가 떨어지는 기간이 2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2018년인가 9.13 대책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안정이 되는 기간이 있었죠. 네. 그 다음에 2020년 초반에 양도소득세 다주택세 완화를 하고 나서 수도권의 실거래가 지수가 한 2개월, 3개월 떨어졌던 유일한 기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잔금 기간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5월부터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었죠. 계약은 4월이나 5월에 해당된 것들만 잔금이 6월까지 지급이 돼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보는 입장은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의 영향이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있었다. 그게 이제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어떤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어떤 요인이 있었지 양도세 중과 완화가 저는 시장에 직접적인 미친 영향은 좀 한시적이고 제한적이었다고 그 시기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 그밖에 부분적으로. 없는데요. 뭐. 예. 그러니까 어쨌든 네. 이 지금 벌어지는 사단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많은 뭐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면서 헷갈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올해 6월까지 그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분을 그 기존의 그 중과에서 그러니까 50에서 60이죠. 그거를 75%까지 올리지 않는 6개월의 기간 동안에 효과가 없었다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의 제도적인 틀이 7.10 대책 이후에 양도소득세 82.5%, 종부세 6%, 그다음 취득세 12%의 조합에 따라서 발생하는 과세적인 틀이라는 게 전혀 지속가능이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사단들이에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네. 부분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부분이죠. 또 뭐 이 오늘 뭐 이게 될지 모르지만 상속한 받은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에 대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완화해주는 것도 결국은 그 틀 자체가 갖고 있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것이 지속 가능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네.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정책은 언제든지 어떠한 경제 상황이라든지 당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고요.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되지 단순히 정책의 어떤 규제 완화라든지 이제 이런 걸로만 인해서 상승한다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지난 코로나 이후에 지켜온 상황에서 금리나 유동성이 풍부한 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게 뭐냐면 예. 지금 지속가능하지 않은 제도적인 틀을 믿어라. 이 제도가 끝까지 갈 테니까 팔아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이 제도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영속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선택을 이 제도가 앞으로도 10년, 20년 갈 거니까 이 제도의 근거에서 선택을 하라는 강요는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제도를 계속 믿어라. 믿고 따라와라. 팔아라. 예. 이게 안 먹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하나 질문을 던진다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해서 민주당이 이걸 받아들여서 적극 당정 협의를 해서 만약에 곧바로 무슨 12월 달 이달에 법안이 만약에 통과된다, 시행이 된다 그러면 그 전에 팔았던 분들이라든지 정부는 제도가 안 바뀔 것으로 믿었던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일관성 문제 이런 것도 문제가 안 되려나요? 당연히 문제가 되고 이제 배신감을 느끼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권 말기에 어떤 다른 것도 아닌 세제 정책을 표심을 얻기 위해서 과감한 정책을 핀다라는 거는 정책의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특히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강화하는 이런 정책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되지만 이거는 다음 정부에게 넘기는 것이 저는 순리적으로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지금 우리가 비근한 예를 든다라면 8년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하신 분이 한 40만 명이 넘는데 그분들은 어쨌든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모든 부분의 규제에 묶여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시세 차익을 보신 분들하고는 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은 어쨌든 지금 당시 8년에 어떤 의무기한을 챙기기 전까지는 주택을 팔지 못하지만 지금 이제 어떤 시세 차익이라든지 이런 양도세 유예에 의해서 그분들이 주택을 팔게 된다 그랬을 때 누구는 시세 차익을 받고 누구는 시세 차익을 받지 못하는 어떠한 차별성과 어떠한 이런 형평성에 위배가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세 정책은 전투하듯이 하기보다는 충분한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서 바뀌어야 된다라는 입장에 저는 서 있거든요. 지금의 틀이 전투하듯이 과도하게 도입된 제도예요. 그러니까 현재 제도가 현재 문제가 제도가 그러니까 네. 7.10 대책 이후에 도입된 뭐 다주택자에 대한 그런 뭐 과세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종부세에 대한 부분이라는 이 모든 것들이 전투하듯이 어느 날 갑자기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입법화된 거거든요. 그게 정상적이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털어내는 것 또한 굉장히 급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대 때려놓고서 계속 막고 있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예. 정상적인 상황으로 언젠가는 돌이켜야 되는 그런 요구 조건이 항상 있는 거고 그건 빠르면 좋죠. 빠르면 빠를수록.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조치였으니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빨리 정상으로 돌려놓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요. 그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게 취득세, 종부세가 하나로 결합이 돼서 전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내일 뭐 뭐 세미나 발표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지금 상황이냐에 대해서 숫자를 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숫자인데 그 임대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 뭐 임차가구로 그렇죠. 살아야 되니까. 그럼 임대주택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임대주택을 뭐 2채를 가지든 3채를 가지든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전세라는 우리의 임대 계약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추가적인 주택을 가지고서 임대를 해야 되는 거죠. 3주택자를 가정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점세 임대를 한다 그러면 12%의 취득세를 내야죠. 그다음에 세 채 이상을 갖고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보유와 관련된 그런 뭐 건강보험까지 포함을 해서 한 2%의 어떤 보유 비용을 연간 지불해야 된다 그러면 총 10년간 보유를 한다면 20% 아니에요. 그런 것들 다 합쳐서 82.5%의 양도세를 내고서 손해를 안 보는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보지 않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 상승이 발생해야지 되냐라고 산정을 해보면 5배 올라야 돼요. 5배. 그렇게 올라야만 모든 세금과 부담을 견딜 수 있다. 그렇죠. 전세라는 게 월세를 전혀 안 받는 거거든요.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정상적인 수익을 매각할 때 매각의 자본 차익을 챙겨야 되는 구조예요. 근데 82%를 양도세로 내버리면 나머지 17.5%로 그 비용을 충당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가격이 많이 올라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말씀했던 그런 일반적인 상황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정도의 수준이면. 예. 그랬을 때 가격이 5배가 올라야 된다. 5배. 정상적인 수익률 2%를 연간 보장을 하면 7배가 올라야 돼요. 예. 그게 정상적인 과세입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교수님 제가 정상적인 과세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조세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타이밍이 필요한 거지 지금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지금은, 드리는 거고요. 예.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다주택자 시기에 대한 중심의 부분을 어떠한 이런 얘기하면,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다주택자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다 1주택자죠.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택 보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에 순기능적인 기능이 있다라는 거는 인정하지만 그분들이 시장에 참여를 하면서 이번 정부가 그분들에게 이제 어떤 징벌적 과세가 만들어지고 이런 징벌적 과세를 하다가 보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득 단계에서도 중과가 생기고 보유 단계에서도 중과가 생기고 그다음에 거래 단계에서도 중과가 생기는 어떤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어낸 거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기형적인 구조는 반드시 고쳐야 되죠. 이것이 유지가 되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현 정부가 이제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어떤 이런 상황에서 과도하게 선거 과정에서의 조세 개편이라든지 이런 거는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있을 수 있으니 새로 정부가 어느 정부가 탄생되든지 간에 그 탄생된 정부에 의해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많은 국민들의 어떤 공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서 개표해야 되는 중기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새로운 정부의 수장이 될 수 있는 두 사람이 지금 하는 게 낫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뭐 제가 봤을 때 그걸 왜 이번 정부가 무조건 만들어 놓은 그런 난장판을 왜 다음 정부가 해결해야 됩니까? 지금 정부 해결할 수 있다 그러고 지금 정부 해결하자 그러는데 다음 정부 수장이 정부는 반대하고 있는데 지금 후보들이 하자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 정돈하자면 행정부는 현재 지난번에 반대를 했고요. 이번에도 지금 표현을 안 하고 보니까 반대를 할 것 같은데 법을 만들어야 될 여당에서 약간 의견 대립이 있는 것 같아요. 박완주 정책위장은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빠른 입법이 필요하다. 12월 처리도 배제하지 않겠다. 반면에 윤호중 원내대표는 5월 말까지 양도세 중과 완화를 했는데 효과가 없었다. 찬반이 엇갈린다. 또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이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민주당이 해낼 수 있을 것도 좀 의문이 들어요. 글쎄요, 뭐 그거는 저는 어쨌든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나중에 하는 것보다 빨리 하는 게 빨리 낫다고 하자.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선택을 지나치게 해왔기 때문에 예. 그거를 돌아가는 길이 굉장히 멀죠. 빨리 시작하는 게 낫죠, 사실. 비정상을 바로 잡으려면 지금 빨리 하는 게 정부든 낫겠다. 다음 정부는 나는 상관이 없는 거고 어쨌든 지금 시장 상황에서 지금이 안 맞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지금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2020년 초반에는 정말 금리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그 시기에 올해 아마 공시가격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경기도의 아파트 가격 오른 게 40%예요, 실거래가로. 근데 이제는 좀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 시기에는 뭔가를 던져도 사실은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기기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부분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을 때 가격이 떨어지는 경험을 했던 거고 지금 시점은 뭐 대선의 문제가 아니라 뭐 정부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가격이 둔화되고 있다, 상승이. 저도 여러 가지 지표를 보게 되면 둔화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시기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완화를 해서 가격의 변동이 꺾일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그러니까 지금이냐 아니라고 따지면 저는 지금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기적인 판단을 해서 지금이냐 아니냐인데 저는 이제 조금 나중에 해야 된다라고 그러네요. 이렇게 말씀을 시점에 드리는 대해서 거죠. 두 분이 좀 생각이 다른데 네, 이 그렇게 이제 교수님은 그 지금이 부분에 좋겠다. 대해서는 정책의 타이밍도 되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과연 지금 이제 이 꺾이고 있는 모멘텀까지라고는 저는 보지 않는데 어떤 거래량이 둔화가 돼 있지 가격의 어떤 하락폭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일부 지역의 한두 군데를 빼놓고서는 거의 아직까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는 거래량이 줄어들고 어떠한 이렇게 시중에 일부 매물이 쌓이게 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정부 규제의 어떠한 그 강화된 대출 규제라든지 어떤 이런 정책의 어떤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거지 시장이 자율적으로 조정 기능을 할 수 있는 순기능을 회복했느냐에 조금 저는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섣부른 규제 완화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제가 좀 짧게 여쭤보고 싶은데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조치를 한다. 이재명 후보 말대로 하면
시장이 지금의 상승 둔화 또는 뭐 안정세가 더 단단해질까요? 아니면 시장이 더 불안해질까요? 제가 이제 가장 기대하는 거는 네. 뭐 저는 정책 결정자는 아니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정책이 예를 들어서 규제가 완화돼서 현재 어느 정도 거래가 둔화됐고 서울도 지금 2,000건 미만의 어떤 거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자연 매물이 지금 축적돼 있는 상태에서 정부 규제 완화로 인해서 시장의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놔서 매물이 더 쌓이게 되면 거래량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주택 가격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을 갖게 되겠죠. 하락 요인. 이것이 만약에 제가 바라는 민주당에서 지금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이것이 정책 효과를 기대한다라면 진짜 좀 더 심사숙고를 좀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하락 요인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시장에서 실제로? 현재로서는 저는 하락 요인이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안 이제 된다고요? 앞으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또 다른 변수가 되겠으나 만약에 지금 민주당에서 양도세 규제 완화를 통해서 그런 기대 효과가 충족되지 않는다라면 시장은 여전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저는 초래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 이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시장에 좀 하락 압력이 좀 작용하겠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뭐 우리나라 주택 시장에서 정부에 대한 간섭을 빼면 자생적인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 가지 규제에 의해서 다 묶여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틀에서 봐야죠. 지금 상황이 어떤 구도가 어떤 식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은 수요와 관련된 규제들이 이중 삼중으로 얽혀져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파는 사람도 적어졌지만 사는 사람도 적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이 뭐 거래량이 최근에 제가 뭐 PIR 관련돼 가지고 자료를 받다 보니까 이 서울시의 중위값은 계속 떨어져요. 중위값이 떨어져요?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은 거래량이 유지가 되는데 비싼 아파트는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중간에 가격을 따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아하, 비싼 그만큼- 아파트 거래가 줄고 다주택 이런 게 늘어난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정상성인 시장이라는 거예요. 재고량과 비교해서 거래량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관심 있고 규제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굉장히 옥지어진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파는 사람도 그렇고 사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팔고자 하는 사람의 매각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결국 수요에 대한 부분이 조정이 안 되는 구도에서 떨어지겠죠 당연히. 저희 시청자들 댓글 이런 댓글도 있네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한시적으로 유예하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중과 부분을 6개월 동안은 다 면제해주고 그 다음에 3개월은 25%뭐 이렇게 25% 얘기했는데 이런 주식이나 빵 같으면 얼른 팔아버리면 되겠지만 부동산을 한시적인 시기에 매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시적 완화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그 절차상의 문제로 제기하신 분도 있네요. 현실적으로 뭐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양도세라는 거는 내가 주택을 팔고 시세 차익이 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거래가 실종돼 있는 상황에서 매물이 시장에 쌓이게 된다 그러면 정부는 6개월의 기간을 줬지만 그 6개월 내에 못 팔게 나는 팔고자 원했으나 시장에 내놨더니 어떤 이러이러한 요인 때문에 거래가 되지 않았다라면 그 다음에 다시 또 3개월 동안은 제가 2분의 1 가격이죠. 2분의 양도세 2분의 1을 또 감면받고 또 그 9개월 안에 처분이 안 돼서 12개월 내에 처분이 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는 좀 어떤 의미에서 본다라면 세율 국민이 부과해야 되는 어떤 세금의 어떤 조삼모사적인 어떤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측 가능성과 그다음에 이제 현재 시장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내놓는 시기에 바로 거래가 채택이 된다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라 그럴까요? 그 파는 기간 내내 국민을 안달복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저는 지금 그게 이제 과도기니까 이 방향성 자체는 지금 같은 양도소득세 중중과의 구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언젠가는 털어내야 되는 틀이고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일단 이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버려버릴 수는 없죠. 지금 구도의 틀에서 한시적인 그런 잠정적인 조치로 시작을 하는 거고 다음 정부에서 넘어가면 그다음에 선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한시적인 완화라는 게 딱 1년이면 끝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시기에 가서 시장이 좀 바뀌고 나면 다주택자에 대한 기본적인 과세 스트럭처가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어쨌든 누가 되던 다음 정부의 중요한 과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한 6개월 뒤, 1년 뒤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과도적인 측면에서 이번 뭐 양도세 완화라는 게 의미를 지니는 거지 이게 1년 뒤면 끝나면 어떻게 되는데? 라는 거는 사실은 지금 고민할 건 아니고요. 어쨌든 뭔가 제도가 완화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 한시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없고 방향성이 맞다 그러면 그게 연구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트리거링을 하는 입장에서 이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분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시점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 교수님은 하여튼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 중과가 워낙 기형적인 세제이기 때문에 기형적인 건 빨리 고치는 게 좋겠다는 주장이신데 저희 뭐 종부세도 얘기 좀 잠깐 해볼까요? 종부세, 양도세 못지않게 지금 관심인데 지금 종부세 부담 뭐 심각한데 이 공시지가가 또 내년에 오르면 이 재산세, 종부세 다 오르게 되잖아요. 공시지가는 내년에 어떤 속도로 지금 오르게 돼 있습니까? 이제 로드맵이 이제 발표가 됐죠. 그래서 9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제 2030년까지, 그다음에 9억 원에서 15억까지는 2025년까지, 그리고 저기 15억 원 이상일 경우에 2025년까지 공시가격을 90% 시가의 90%까지 이제 달성하겠다라고 해서 일단 시그널로는 이제 매년 한 3% 포인트 정도 지금 이제 인상시키는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시 가격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시행이 됐었잖아요. 현실화율. 예. 2022년에는 이제 100%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이제 별 의미가 없게 되는 상황에서 공시가격이 이제 지나치게 상승을 이제 매년 하게 된다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다주택자 중심으로 해갖고서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과중될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당정이 공식과 현실화율, 그러니까 현실화율을 속도를 좀 늦추는 문제가 지금 거론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걸 당에서 부인하기도 하고 이창문 교수님, 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뭐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이 과세를 위한 목적이라 그러면 그 과표에 대한 뭐 기준이라는 게 꼭 시세의 90%를 달성해야 되느냐? 그럼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아니 아파트는 뭐 80%, 90%고 이 단독주택은 기껏 해봤자 50, 60%밖에 안 될 텐데 그런 차이를 두는 게 현실성이 있는 건 현실화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형평성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뭔가 그 조세에 대한 부담의 응능의 상황에서 판단을 한다 그러면 공시 가격 자체 과세 표준이라는 거는 시세 뭐 50%도 좋고 60%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공동주택의 경우가 단독주택의 경우가 쫓아가지 못한다 그러면 공동주택도 다 같이 60%를 맞춰가는 게 사실은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그 차이를 줄이고 정말 고가주택에 대해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과세에 대한 부분을 누진적으로 매기겠다 그러면 세율로 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분란들이 없어지는 건데 그거를 현실화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서 무조건 고가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매겠다라는 그런 집착을 가지고서 만들어졌던 게 이번 정부의 전체적인 틀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실화율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정부는 그 부담을 이겨내지 못할 거예요. 종부세의 어떤 상승에 대한 부담을. 그래서 요즘 뭐 작년에 상승이라는 게 공시가격이 한 20% 가까이 됐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공동주택 실거래가가 한 17%, 8% 실거래가로 올랐어요. 근데 올해 올라가는 그 정도를 보면 작년보다 더 셉니다. 작년보다 공시가 상승률이 훨씬 올라갈 거다. 네, 작년 9월부터 올 9월까지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 상승률이 전국이 26%예요. 그리고 경기도만 보면 40%예요. 그러면 공시가격이라는 게 현실화율이 올라가는 것을 빼고 그냥 가격이 오른 것만 쳐도 그냥 20%, 30% 그냥 올라간다는 거. 거기에다가 현실화율 3% 올라가죠. 그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5% 올라가죠. 그러면 내년에 종부세와 관련된 부담은 정말 어느 정부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논란이 될 겁니다. 그럼 그걸 1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게 뭐냐? 일단 현실화율이죠. 현실화율. 세율에 대한 부분은 많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현실에 대한 부분이 언젠가는 조정이 돼야 되는 구도인 거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논란이라는 게 결국 계속되다 보면 그런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현실화율 상승 속도를 조금 조정할 가격을 필요가 있다. 가격의 상승 속도를 좀 둔화시켜야 된다라는 것도 저는 동의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 제도 자체가 조금 개선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뭐 이 문재인 정부의 들어와서의 어떤 그 징벌적 과세라든지 가격을 상승하는 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제 도입한 어떤 그런 측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든지 올해로 95%지만 내년에 100%가 된다라면 이제 보유세 증가하는 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이제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르는 어떤 좀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거를 해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지금 능력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입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집착의 문제. 포기하면 되는 거죠. 포기하면. 잘 알겠습니다. 이 부동산 세제 개편 세금 문제 여야 후보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의견을 모아가기가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의견을 모아가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문 창조 도시경제연구소장 그리고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